경기연구원의 고재경입니다. 오늘 굉장히 이제 중요한 자리인데요. 사실은 저희 경기도를 비롯해서 지자체에서 다양한 명칭으로 온실가스 감축 인지 예산 제도에 대한 연구를 수행했고, 그동안에 또 여러 차례 걸쳐서 이런 사례를 공유하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참석하신 분들의 절반 이상은 아마 다 이렇게 좀 내용을 어느 정도 인지하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이제 그 주최 측에서 말씀하시기를 사실은 지자체의 뭐 세세한 사례보다도 저희가 전반적인 내용을 이해하고 앞으로 이제 지자체가 온실가스 감축 인지 제도를 시행함에 있어서 좀 효율적인 방안을 좀 모색하기 위해서 좀 토론 중심으로 좀 저희가 진행을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되도록이면 좀 짧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 한 40분 정도 주어졌는데 되도록이면 시간을 좀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경기도 탄소인지 예산제 도입 사례와 시사점인데요. 저희 경기도에서는 탄소인지 예산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자체 온실가스 감축 인지 예산 제도가 의무화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그 의무화되는 시점까지는 경기도가 좀 자율성을 견제한다는 측면에서 그냥 탄소인지 예산이라는 명칭을 그대로 사용을 좀 하고 있습니다. 배경하고 목적은 짧게 말씀드리면 이제 경기도가 전국에서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배출하고 또 지속적으로 배출량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개발 압력이 높아요. 그래서 경기도가 2020년에 그린 뉴딜 계획을 수립하면서 경기도의 특성이 이렇게 개발 압력이 높아서 인프라 사업이 많은데 인프라 초기 단계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고려하지 않으면 우리가 온실가스를 줄일 수 없겠다. 그래서 좀 온실가스를 사전에 좀 고려하도록 하는 어떤 제도로서 탄소인지 예산제를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는 그린 뉴딜 사업을 할 때 온실가스 감축을 사전에 고려하도록 하는 것. 그다음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모든 정책과 예산에 온실가스 배출 영향을 고려하도록 해서 기후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그런 목적을 갖고 20년 5월부터 좀 논의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진행 상황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20년에는 굉장히 좀 70여 개의 사업에 대한 시범 적용 차원에서 이루어졌고 작년에 경기도 탄소인지 예산제 가이드라인 관련 연구 용역을 하면서 또 2차 시범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2차 시범 사업을 할 때는 조금 더 대상을 확장했습니다. 그래서 동일한데 예산 구조를 보면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비, 정책사업비가 있는데 저희가 탄소인지 예산을 분류할 때는 정책사업비 중심으로 했고요. 그리고 그 예산 사업의 이제 구조를 보면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이 있는데 세부사업 기준으로 좀 분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대상으로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예산의 좀 특성을 저희 경기도에서는 좀 더 세부적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경기도가 그 예산을 가지고 직접 수행하는 사업이 있고요. 또 이게 광역 도이기 때문에 기초자치단체로 보조를 해서 기초지자체가 실행 주체인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구분해서 좀 저희가 봤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보조금 사업이 있고 국비를 비롯해서 그리고 경기도가 자체 재원으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지자체 차원에서 온실가스 감축 인지 예산제를 시행한다고 했을 때 자체 재원으로 직접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조금 더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좀 집중해서 보자라는 취지에서 이렇게 예산의 특성을 좀 봤고요. 탄소인지 예산 분류를 위해서 이제 첫 번째로는 예산이 온실가스 감축을 목적으로 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두 가지로 나누고 거기에서 온실가스 배출 증가가 예상되는지 뭐 감축에 기여하는지를 중심으로 해서 유형을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유형을 분류하면 아마 대부분의 지역이 비슷한데 감축, 그다음 배출, 그다음에 영향이 좀 혼재되어 있는 여러 가지 명칭으로 사용되긴 한데 경기도는 복합 영향이라는 용어를 썼고 그다음에 뭐 대덕구는 혼합, 그다음에 그 서울도 이제 나중에는 혼합으로 썼던 것 같아요. 잠재적 영향 이런 이제 명칭으로도 쓰고 기후나 이제 온실가스 배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중립적인 사업을 중립사업 이렇게 보통 한 4개로 구분을 합니다만 이제 국가에서는 올해는 이제 감축 사업 중심으로 제도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그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때 기준은 사실 어떻게 보면 아직 정답이 있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비슷한 사업에 대해서 지자체마다 목적에 따라서 조금 분류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축 사업은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하석연료 사용을 저감하든지 또는 뭐 친환경 에너지를 사용하든지 또는 자원 에너지 절약, 효율성 향상 뭐 이런 것들이 대부분 감축 사업으로 포함이 되고 그래도 감축 사업은 조금 더 분류하기가 용이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감축 사업에 대해서 감축 효과를 산정할 수 있는 정량적인 어떤 감축
사업이 있고, 이 감축에 기여는 하는데 실제로 이거를 뭐 정량적으로 산정하기가 어려운 정성적인 감축 사업이 있습니다. 근데 지자체에서 예산을 분류하다 보면 정량적 사업보다는 정성적인 효과가 발생하는 사업이 훨씬 많아서 실제로 감축 사업의 예산 비중이 뭐 전체 예산의 5%, 6% 되는데 감축량을 산정해 보면 생각보다 이렇게 크지 않은 그런 점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 배출 사업도 조금 판단이 그래도 용이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이제 개발 사업이 온실가스 배출에 포함이 되겠고요. 그리고 복합 영향, 중립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세부적인 건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복합 영향이 조금 애매합니다. 그래서 지자체마다 그 나중에 한번 조금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분류를 하는데 이게 우리가 배출 사업이냐 감축 사업이냐라고 분류를 할 때 베이스라인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베이스라인을 뭘로 볼 것이냐에 따라서 판단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온실가스 배출 영향은 BAU 기준으로 판단한다라고 원칙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태양광 설치 사업이라도 공사 과정 중에 온실가스가 배출이 될 수 있어서 이걸 다 고려하게 되면 대부분의 사업이 배출 사업으로 또 분류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관행적으로 뭐 기존 방식대로 뭔가 예산을 집행했을 때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뭐 제로 에너지 신축 건물을 조성한다고 하면 이것도 감축 사업으로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게 신축 건물의 총량이 많아지면 사실 온실가스 배출 총량은 늘어날 수밖에 없지만 온실가스 감축 인지 예산을 분류를 할 때 일단은 베이스라인을 기준으로 해서 감축 요소가 들어가면 그걸 감축 사업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온실가스 감축 수단과의 정합성을 유지하면서 향후에 이게 감축이 될 수도 있고 배출이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고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가 이제 예산을 분류를 할 때 조금 다른 지역과 특징은 일단 이제 현재 천연가스, LPG 관련 사업은 감축 사업으로 분류가 되지만 이것도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냥 엄밀하게 보면 배출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역에 따라서 이걸 배출 사업으로 분류하기도 하고, 저 경기도에서는 이게 만약에 국가에서 감축 수단으로 들어가 있고 또 녹색 분류 체계에 일단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감축 사업으로 분류를 하지만 이게 어느 시점에 가서는 배출 사업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거기다가 배출 사업으로서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라벨을 따로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감축이지만 향후에 배출 가능성이 있는 사업. 라고 이제 표시를 했고요. 그리고 배출하고 중립 사업에 대해서도 현재는 영향이 없거나 현재는 배출 사업이지만 향후에 우리가 감축 방안을 사전에 고려한다라고 하면 감축 사업으로 전환을 할 수 있다라는 의미에서 여기에 대해서도 라벨을 따로 붙였습니다. 그래서 앞에 유형은 4가지로 분류를 했지만 그 뒤에 이면에 보면 감축 사업이면서 배출 가능성이 있는 것, 그리고 중립 사업이면서 또 배출 사업이면서 감축 가능성이 있는 사업들을 별도로 표시를 해서 향후에 이제 공무원들이 사업을 설계를 할 때 이게 지금 현재는 배출 사업으로 분류가 되지만 감축 방안을 좀 사전에 고려하면 이게 감축 효과가 있겠구나라는 걸 인지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그다음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정책 사업비를 분류를 했을 때 보면 이제 가정용 전업수 보일러도 현재는 감축 사업으로 분리가 됩니다. 근데 이거를 현장 심사단을 운영한다. 그러니까 정책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들이 좀 많습니다. 무슨 위원회를 운영한다든가 계획을 수립한다든가. 사실 계획 수립은 그 자체로 보면 중립이죠. 영향이 없지만 만약에 이게 뭐 신도시를 건설하는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한다라고 하면 저희는 그 정책 사업 자체가 배출이기 때문에 그걸 지원하기 위한 인프라도 배출 사업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도 아주 포괄적인 거는 중립으로 분류를 하지만 어떤 목적이 좀 뚜렷한 위원회 운영이나 지원 인프라 이런 것들은 정책 사업비의 목적에 따라서 분류에 따라서 그렇게 분류를 했고요. 그리고 운영 및 유지관리 예산 같은 경우에도 이제 감축 사업 관련 기관의 운영 유지관리 예산은 감축 사업으로 좀 분류를 했습니다. 그리고 배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로 배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들의 운영 유지 관리비는 배출 사업으로 분류를 하고, 특히나 이제 여기 유류비 차량 이용 같은 경우에는 배출 사업으로 모두 분류를 했습니다. 그리고 온실가스 감축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지 않지만 전반적으로 개선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감축으로 분류했습니다. 예를 들면 환경 교육이 딱 기후 변화, 뭐 온실가스 감축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지만 환경 교육을 통해서 전반적으로 기후 변화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할 수 있다라는 전제하에서 이렇게 좀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분류를 해보면 이
이제 여기 오른쪽에 그래프 보시면 사실 자치단체로 이전되는 예산 비중이 커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광역도 같은 경우 내가 자체적으로 집행하는 예산보다도 지자체로 내려가는 예산들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 광역과 기초지자체 간의 온실가스 감축 인지 예산과 관련된 어떤 그런 사업이 동시에 진행되지 않으면 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런 이제 말씀이고요. 분류 결과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가 전체에서 감축 예산 5.4%, 배출 예산 2.8%, 복합 영양 0.9, 그래서 대부분이 이제 중립 예산입니다. 90.9%. 그래서 프랑스의 녹색 예산 분류와 거의 이제 비중이 비슷하게 나타났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감축 예산 중에서 2.8%는 현재 감축이지만 향후에 배출 가능성이 있는 예산으로 분류될 수 있다라는 거고, 또 배출 예산 중에서 69.4%는 사전에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질 경우에는 감축 방안 적용이 가능한 예산으로 이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그 회계를 보면 감축 사업은 대부분 일반 회계, 그 다음에 배출 사업은 일반 회계, 특별 회계 이런 순이고요. 그리고 일반 회계 중에서는 그래도 감축 사업 비중이 높았습니다. 그리고 특별 회계 같은 경우에 배출 사업 비중이 높고 또 복합 영양 예산은 특별 회계에서 좀 그 비중이 높은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회계나 기금 같은 경우에는 좀 약간 목적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목적에 따라서 이제 온실가스 감축이나 배출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예산에 보면 편성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100번은 인건비, 200번은 물건비 이렇게 이제 분류가 되는데 지금 보시면 400번 자본지출 그룹이 있습니다. 이게 대부분 우리가 생각하는 인프라 사업 예산입니다. 그리고 단연도 사업들도 꽤 많이 있고요. 그래서 400번 자본지출 목그룹을 보면 전체 감축 예산의 57.1%, 배출 예산은 400번에 거의 88.8%, 복합영양 82.2%. 그래서 400번 예산 사업에 상당히 이제 온실가스 배출이나 감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전체를 대상으로 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면 또 400번 예산부터 좀 우리가 검토를 하는 것도 방법이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거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재원하고 직접 지원 사업을 본 거고요. 그래서 경기도 경우에 이제 자체 재원이면서 직접 사업인 배출 예산이 2,914억 원이에요. 그러니까 한 2,900억 원에 대해서는 경기도가 좀 배출 예산의 온실가스 감축을 적극적으로 좀 고려한다라고 하면 이 부분의 예산은 좀 감축 예산으로 감축 사업으로 좀 돌릴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실국별로 보면 이제 교통 쪽이 워낙 철도가 예산이 크다 보니까 이 철도 쪽에 이제 감축 예산 비중이 좀 높고요. 교통, 환경. 그다음 배출 예산은 소방, 건설, 소방서. 그러니까 소방서 쪽에 건물 관련된 신축, 증축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배출 사업 중에서 비중이 좀 높게 나타났고요. 그다음에 아까 이건 실국별로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 온실가스 감축, 그다음에 배출 예산, 실국별,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배출 예산의 정책 유형을 보면 대부분 물리적 인프라를 건설하는 사업이 배출 예산으로 포함이 된다. 그리고 30억 원 이상 배출 사업 예산을 저희가 따로 재원별로 분류를 해보니까 국비가 상당히 많고요. 그다음에 그 균특회계 쪽이 경기도 많습니다. 이게 기초지자체로 다 내려가는 균형발전 특별회계 사업들이거든요. 여기 대부분 이제 도로 사업들도 많고 각종 뭐 인프라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체 재원에서는 그 직접 하고 이제 지원으로 구분이 되고. 그러니까 이게 여기 보시면 이제 재원별로 봤을 때 국비하고 균특회계가 주로 이제 정부에서 많이 좀 설계를 해서 내려오다 보니까 이 부분은 뭐 지자체 차원에서 예산을 바꾸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이게 국가 차원에서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온실가스 감축을 사전에 고려해서 사업 설계를 하고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복합 영양 같은 경우에 저희는 이제 균특 사업이나 뭐 개발 제한 구역의 주민지원 사업 같은 경우 안에 뭐 공원 독지 소송도 있지만 또 인프라 조성 사업도 있어서 막 섞여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묶음 사업 같은 경우에는 복합 영향으로 이제 구분했고 중립은 대부분의 이제 예산 사업들이 중립으로 지금 포함이 됩니다. 경기도가 이제 다른 지역과 좀 차이가 있는 거는 저희가 이제 2020년하고 2021년에 시범 사업을 운영을 했는데요. 앞부분의 분류는 대부분 이제 모든 지역에서 수행을 했습니다. 이 예산이 감축 예산이냐 또는 배출 예산이냐. 근데 이제 경기도는 좀 차이가 있다라고 하면 공무원들이 스스로 이제 뭐 탄소 인지 예산 제도에서 조금 인지를 하고 실제로 사업을 한번 분류를 해보고 그다음에 이 사업이 배출 예산이면 어디서 온실가스가 배출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좀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시범 사업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보시면 2020년에 도비 10억 원 이상이니까 이제 사업이 별로 10억 원 이상의 인프라 사업이 사실 73개 정도 됐었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모니터링을 했을 때는 62개 사업
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은 처음에 체크리스트 설명회를 하고 그다음에 사업 부서에서 체크리스트를 작성을 하고요. 이걸 취합을 한 다음에 전문가들이 공무원들이 작성한 체크리스트를 검토해서 의견을 작성해서 그걸 부서에 피드백을 하고 그다음에 경기도가 이제 2020년에 수행한 사업에 대해서는 작년 2월에 모니터링을 했습니다. 자, 전문가들이 준 의견을 어떻게 반영했는지, 검토를 했는지, 그리고 반영이 불가하면 왜 그런지 이런 것들을 조금 세세하게 모니터링을 했습니다. 이게 한 60, 70개밖에 안 되니까 좀 이런 이제 프로세스가 좀 가능했던 것 같고요. 하다 보니까 그래도 이제 저희가 좀 보고자 하는 그런 문제점들이나 개선 방안들이 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저희가 작년에 그 설문조사도 한번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정성적으로 좀 문제점 개선 방안을 좀 써달라고 했더니 상당히 또 많은 양을 공무원들을 써주셨어요. 그래서 이건 뭐 다들 알고 아시다시피 사실 업무 부담이라든가 추가적인 뭐 그런 거 명확한 가이드라인 방법론 이런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기를 했고 또 하나는 오히려 좀 제도를 시행하려면 강력하게 하면 좋겠다. 차라리 이제 뭐 EU처럼 뭐 부서에서 10% 이상은 감축 예산으로 뭐 할당을 하라든지 이렇게 해야지 이게 그 안에서 이 감축 사업과 배치 사업의 예산 우선순위 조정이나 이런 게 이루어지지 지금처럼 어디가 예산이 올라가면 어디는 깎여야 되는 구조 하에서는 사실 온실가스 감축을 우선순위로 해서 예산 조정이 이루어지기가 힘들다. 이제 이런 의견도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도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에는 좀 저희가 그 400번 사업 전체에 대해서 체크리스트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항목으로 작성을 직접 하라고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 좀 보시면 그 사전 절차하고 사후 절차를 좀 넣었어요. 예산뿐만 보는 게 아니라 예산 편성되기 전에 뭐 투용자 심사라든가 여러 이제 중기 재정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거쳐서 올라오기 때문에 사전 절차, 그다음에 예산 편성한 이후에 집행 단계에서 또 위원회 검토를 거치거나 여러 영향 평가를 하거나 이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좀 한번 봤고요. 여기 보시면 사업별로 배출 요인, 뭐 감축 방법, 감축 효과 이런 것들을 작성을 하라고는 했는데 사실은 이제 감축 효과를 정량적으로 산정한 사업들의 비중은 좀 낮았습니다. 그리고 400번 사업 중에서 405번은 자산 취득비이기 때문에 이건 다른 사업하고 예산 성격이 달라요. 물품을 구매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405번 자산 취득비 작성 항목은 별도로 저희가 줬습니다. 그래서 전체 구매하고자 하는 그 물품 구매 건수 또는 예산 대비 녹색 제품이 얼마나 포함이 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이제 등급을 나누고 1등급에서 5등급까지 어느 부서에 어느 물품들이 많은지를 한번 이렇게 시범적으로 좀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명확한 의미에서 탄소인지 예산제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탄소인지 예산의 또 효과성을 높이는 방법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했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저희가 엑셀 툴하고 설명서를 제공을 해서 사업을 이렇게 작성하도록 했습니다. 요거는 아까 이제 2020년의 시범 사업과 절차는 동일합니다. 그래서 쭉 보시면 저희가 그래도 부서에서 꽤 자발적으로 시행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예산 부서의 적극적인 협조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619건을 작성을 해서 전체 400번 예산의 한 85%에 해당하는 예산 사업을 부서에서 작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중립과 자산 취득비를 빼고 나서 나머지는 전문가들이 분야별로 다 검토를 해서 부서에 지금 의견을 전달한 상태고요. 요거는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부분에서 저희가 사업 분류한 것과 거의 유사 좀 한 형태로 갔고요. 사업을 이제 뽑아보니까 감축 사업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전환과 관련된 사업, 뭐 친환경 녹색교통, 자원순환, 친환경 농업, 흡수원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런 사업들이 모두 포함이 되어 있었고요. 배출 사업 같은 경우에는 도시개발, 도시인프라, 또 기존 인프라 개선 및 확충 이런 부분들이 배출 사업으로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배출 사업이면서 감축 가능성이 있는 거는 환경 기초시설 이나 또는 공공건물 신축 과정에서 그리고 리모델링이나 도시재생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제 배출 사업으로 분류가 되지만 감축 가능성이 있는 사업으로 이렇게 좀 분류를 했고 정량적인 효과를 명시한 사업이 전체에서 비중이 낮고요. 그래서 한 52개에서 한 27만 톤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지자체가 겪고 있는 어려움일 것 같고 서울시나 뭐 강주시처럼 매년 기존의 그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모니터링 해온 경우에는 사실 이 부분이 그렇게 어렵지 않은 작업이지만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에 대한 모니터링을 1년마다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게 감축 사업하고 배출 사업 분류하는 것도 헷갈리는 데다가 감축 사업에 대한 정량적 효과를 산정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제 부서에서 저희가 엑셀 툴을 주면서 뭐 태양광이나 이렇게 기술적으로 명확한 사업들은 찍어서 양을 산정했지만 나머지 복합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거의 감축 효과를 산정을 하지 못했습니다. 네.
이거 자본 지출 사업을 보니까 실국별 기능에 따라서 배출 사업, 감축 사업 비중이 차이가 크고요. 그리고 저희가 경기도에서 해보니까 오히려 농정해양국이나 축산산림국이 감축 사업이 많을 것 같지만 여기 배출 사업도 많고요. 감축 배출 판단하기 어려운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고, 이게 전문가 사이에도 조금 생태지향적인 분이 보는 거랑 약간 뭐 이렇게 개발과 보존을 우리가 이제 조화롭게 봐야 된다라는 분의 시각이 또 같은 사업에 대해서도 전문가 사이에 의견이 좀 다르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배출 사업 예산 중에서 66%는 감축 가능성 있는 사업으로 좀 분류가 됐습니다. 감축 효과 산정 한계 이런 부분들은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전문가들이 검토하면서 이게 반드시 맞느냐 이제 이런 의문이 좀 제기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세부 사업 내용을 보면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주긴 했으나 실제로 이제 표현된 것과 실제 사업의 내용이 좀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경기도에 제안한 거는 이제 올해 만약에 피드백을 줄 때 그냥 검토 의견만 주지 말고 검토 의견에 대해서 서로 이제 상호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좀 만들면 전문가들이 사업에 대해서 이해하고 또 부서에서도 이게 반드시 이제 사업을 하는데 이게 장애 요인이 아니라 뭔가 사업을 좀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상호작용, 그다음 상호 커뮤니케이션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하다라고 이제 제안을 했는데 지금 이제 진행은 되고 있지 않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요거는 그 에코아이라는 곳에서 이렇게 물품의 그 스콥 3에 대해서 배출량을 산정한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갖고 한번 물품에 따라 갖고 한번 저희가 쭉 이제 산정을 좀 해봤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등급을 5개 나눠서 부서별로 레벨 1이 많은 부서, 레벨 5가 많은 부서, 그다음에 이렇게 그 비중이 높은 부서 같은 경우 왜 많은지, 그러니까 이렇게 보니까 부서별로 구매하는 물품의 특성이 아주 특화된 부분, 뭐 농업기술원 막 이런 데는 이제 보편적이지 않잖아요. 사무용품 같은 경우에는 녹색 제품이 많기 때문에 비중이 좀 높은데, 그렇지 않은 부서 같은 경우는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별로 없어서 사실 녹색 제품 구매 비중이 좀 낮은 걸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매 가이드라인을 좀 또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물품을 구매할 때 녹색 제품을 구매하도록 유도하는 게 필요하겠다라는 겁니다. 이상 이제 보면 다들 이제 그 다음에 그 지자체에서 토론하시는 분들도 다들 이제 공감하고 계시는 거고, 저희가 그동안에 여러 차례 회의를 같이 하면서 이제 나왔던 문제점이긴 한데요. 이게 저는 이제 제도 의무화가 이제 뭐 2, 3년 뭐 2년이 될지 3년 될지 모르지만 일단 지금 국가도 너무 빨리 가고 있다는 인식들이 많고, 지자체 이렇게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들어왔을 경우에 다들 걱정하는 게 성인지 예산처럼 된다. 성인지 예산처럼 이렇게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지 않으려면 제대로 준비를 하고 이 제도 도입의 효용성을 공무원들이 다 느끼도록 해야 된다. 또 시민사회도 느끼도록 해야 된다. 이제 이걸 굉장히 강조를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보면 지자체 여건과 특성에 따라서 분류 기준과 유행의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지자체에서 시범적으로 적용을 하더라도 이 제도를 가지고 이게 이제 기후변화 목표 달성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 목표와 연관성을 좀 명확하게 설정하고 이걸 한번 시범 적용하는 걸 권장드립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탄소인지 예산을 분석을 해서 이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저희가 제안한 것들이, 이제 가장 이상적인 거는 예산 우선순위 조정이죠. 이게 감축 원 단위로 봤을 때 이 예산을 100을 투자를 하는데 감축 효과가 200 나는 거랑 100을 투자했는데 10이 나는 거랑은 우선순위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 이제 이런 조정을 하기 위한 어떤 근거 자료로 활용하는 게 가장 큰 이제 효용성이 높은 그런 게 되겠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전부 이제 지금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기본 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뒤에 감축 사업들이 쫙 나올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예산들이 다 이제 나오죠. 그러니까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 정도 사업은 해야 된다. 이 정도 예산 규모는 투자가 돼야 된다라는 거니까 사실 그런 것들을 모니터링하는 수단으로 그것과 관련된 사업들이 예산에 어떻게 반영됐는가를 보는 것도 굉장히 저는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게 이제 우리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40% 50%인데 예산을 보니까 실제로 뭐 1%도 안 된다라고 하면 이제 이게 대시민 이제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 활용이 될 수 있는 거죠. 이게 또 갭이 너무 크니까 예산 규모를 확충을 해라. 이제 이런 것들이 압력으로 좀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분류하는 것도 기준이 정립되지 않아서 혼란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 아마 올해 환경부에서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광역하고 기초지자체 유형별로 예산 사업 특성이 좀 다르고 비중들도 다릅니다. 그래서 이 특성을 반영한 온실가스 감축 인지 예산 가이드라인을 좀 빨리 좀 만들어서 지자체가 막 각자 막 수행하면서 발생하는 혼란이나 비용 낭비 이런 것들을 좀 줄일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건 지자체 사례를 비교한 겁니다. 좀 방법론의 문제에 있어서 일단
복합 영향, 잠재적 영향, 뭐 호나 이런 것들 기준 정리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중립의 비중이 굉장히 높은데 이게 영향이 없어서 중립으로 분류될 수도 있지만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데이터가 아예 부재해서 중립으로 분류된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 중립 사업을 어떻게 좀 세부 그 데이터를 만들어서 뭐 감축이나 배출이나 이렇게 사업으로 분류하게 할 건가라는 부분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기적으로 감축, 중립, 배출이지만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은 어떻게 할 거냐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예산을 분류할 때 이게 감축 예산이라고 하면 감축 효과가 있다라고 해서 예스와 노 이분법적으로 이제 분류를 하죠. 그러면 약간 과대평가될 가능성도 커요. 그러니까 예산이 뭐 1억인데 이 중에 감축에 기여하는 예산은 한 1,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지만 이제 이런 것들이 감축 사업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해외에서 이 가중치 문제를 많이 고민을 했는데 지금 분류 기준도 명확하지 않은 데서 또 가중치까지 고려해야 되면 이게 주관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있어서 이 부분은 이제 차후에 논의하는 게 바람직하겠다. 이제 이런 의견들이 좀 지배적이고요. 정량 정성 감축 효과 산정 방법론, 그다음에 아까 베이스라인. 근데 베이스라인인데 이제 저희가 좀 고민했던 게 공공 건물 같은 경우에 제로 에너지 건물 이제 의무화 대상이에요. 그럼 얘는 반드시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것도 감축이라고 잡는 게 맞는 건지 이제 이런 고민들도 좀 있었고요. 그리고 그 지금 정책 사업비에서 이제 행정 운영 경비나 재무 활동비를 확대해서 이런 것들을 좀 분류하는 거, 그다음에 조세 지출을 포함하는 거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프랑스나 이제 이런 그 OECD 녹색 예산 같은 경우에는 온실가스 감축만 보는 게 아니라 기후변화 적응이랑 환경 보호 목표를 다 통합적으로 고려를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경남도 기후인지 예산이기 때문에 적응을 포함해서 이제 환경 보호 목표가 들어갔는데 이게 감축에는 기하지만 얘가 뭐 적응이나 다른 환경 보호에는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사업들도 있어요. 근데 지금 현재로는 우리가 온실가스 감축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거를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향이 크다라고 하면 이제 이 부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보완적으로 고려를 해줄 수 있는가. 그럼 저는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게 예산 사업이 그렇게 많이 바뀌지는 않잖아요. 전체 예산 중에서 매년 신규 예산이나 조금 사업이 개선되는 비중은 적기 때문에 한번 분류를 하고 거기다 코딩을 좀 해놓으면 그다음부터 재분류하는 거는 조금 개선된 사업이나 뭐 변경된 사업이나 신규 사업만 조금 더 추가로 하면 되는데 이걸 매년 이제 다시 분류를 하면 담당자마다 또 다를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한번 시스템화하는 거 이런 거 필요하겠다라는 거고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분류하는 것, 그다음에 감축량 산정한 걸 누가 검증할 거냐, 어떻게 신뢰성을 높이느냐, 이 프로세스를 어떻게 갖고 갈 거냐인데 이게 사실 지자체 수준에서 하기가 굉장히 좀 어렵다 그런 측면이고요. 그 연동해서 이제 예산 부서하고 기후변화 담당 부서 간의 역할 분담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다음에 전담 기관을 지정하는 방안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인지 예산 같은 경우에 뭐 여성정책연구원 이런 데서 대부분 서포트를 많이 했거든요. 교육도 하고 컨설팅도 하고 그래서 이제 지자체 단위에서 탄소중립지원센터에서 이 역할을 할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 뭐 다 연구원이 또 그 역할을 수행할 수도 있을 거고 그런데 이런 지원 시스템이 필요하다라는 거고 제가 좀 더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예산 편성 사전 절차, 집행 단계에서 여러 가지 평가나 심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부분을 우리가 하나하나 제도 개선을 좀 해놓지 않으면 예산만 들여다봐서는 효과성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모니터링 중요하다라는 거고 어떻게 예산 우선순위를 조정해서 반영하느냐 이건 굉장히 좀 어려운 문제 같습니다. 저는 이제 지자체가 이렇게 세부적인 방법론 디테일에 집중하는 것보다는 제도 도입에 대해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제도의 효용성을 느끼도록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하고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이나 컨설팅 그다음 또 뭐 시의회, 뭐 지방의회 이런 역할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은 페널티보다는 조금 잘한 부서에 대해서 뭐 성과 지표를 좀 바꿀 수도 있잖아요. 그전에 사업에 전혀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지표가 없었는데 올해는 우리가 이 사업을 설계를 하면서 이 지표를 넣겠다라고 하면 그 부분을 굉장히 우수 부서로 해서 인센티브를 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좀 약간 그런 측면에서 도입하는 게 바람직하고 그다음에 이걸 검토할 때 좀 민관이 참여하는 협의체 또는 이제 그 제도적 기반이 좀 마련되면 예산 부서의 협조를 얻기가 쉽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적극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 연결 말씀드렸고요. 이게 사실 세부 사업만 보려니까 한계가 굉장히 많아요. 단위 사업이나 정책 사업 쪽에서 이게 지표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 얘가 세부 사업을 변경하기 굉장히 어렵다는 측면, 그다음에 시민 참여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안, 그리고 지금 저는 지자체 온실가스 감축 인지 예산 제도가 도입되기, 의무화되기 전이라도 지금 지방재정 투자 심사 기준, 그다음에 국고 보조 사업 이런 것들 다 개선해서 지자체 일단 내려 보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지만 뭐 일단 2, 3년을 또 시간을 벌 수가 있는 거니까.
우리가 일단 할 수 있는 것부터 제도를 개선하자라는 거. 그다음에 이제 지자체 수준에서는 시범 적용을 하던 전체 분류를 해서 적용하다 반드시 도입 효과에 대한 모니터링하고 피드백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걸 그냥 한번 분류해놓고 우리 분류를 했더니 이렇습니다라가 아니라 이 공무원들이 뭔가 그 다음에 예산에 조금 더 뭔가 사업 내용을 바꿨거나 개선을 했거나 뭐 이런 부분들을 모니터링을 좀 해서 조금 그런 거를 비슷한 유형의 사업에 대해서 조금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면 배출 사업을 감축 사업으로 돌리면서 우리가 같은 예산으로 여러 가지 편익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자꾸 우리가 공무원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모니터링과 피드백 과정에 대해서 지자체가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드립니다. 예,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